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작은 꽃집을 운영하는 50대 여자입니다. 남들은 꽃집 사장이라 하면 향기롭고 차분한 삶을 떠올리지만 제 가게 안에는 제가 사람에게 속고도 다시 사람을 믿어버린 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지켜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제 편에 서준 모든 장면이 제 돈과 인생을 빼앗기 위한 덫이었는데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제 마음이 이해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처음부터 남편이 수상했던 건 아닙니다. 그는 건설자재 수입회사 영업부장답게 늘 반듯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꽃을 사러 몇 번 가게에 들르더니 어느 날 늦은 밤까지 남아 장부를 같이 봐주었습니다. 윤채씨, 이런 건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안 돼. 거래처 돈 들어오는 날짜랑 빠지는 날짜만 정리해도 숨통이 트여.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믿었던 사람에게 거래처와 보증금을 빼앗긴 뒤 누가 도와준다고 하면 먼저 겁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장부를 봐주고도 생색내지 않았고 무거운 화분을 옮겨주고도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불편하면 내가 안 올게. 근데 혼자 무너지는 사람을 그냥 보고 지나가는 건 내 성격상 안 돼. 그 말에 저는 경계심을 조금 내려놓았습니다. 친정아버지도 남편을 좋게 보셨습니다. 가게에 들른 남편이 아버지 약봉투를 보고 병원 예약 시간을 챙겨준 날 아버지는 제게 낮게 눈짓하셨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 마음을 더 열었습니다. 사람에게 속았던 제가 다시 사람을 믿고 싶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거창한 예식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시댁 인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차 안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말이 좀 세. 그래도 내가 옆에 있을 거야. 너 혼자 당하게 두진 않아. 그때 저는 그 말을 고맙게만 들었습니다. 왜 미리 그런 말을 했는지 그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보다 제 손에 든 꽃바구니를 먼저 봤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이며 꽃바구니를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꽃바구니를 받아들지도 않고 입꼬리만 올렸습니다. 꽃집 여자라더니 첫인사 자리에도 팔던 걸 들고 왔네? 거실에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부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웃는 얼굴을 유지하려 했지만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꽃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재혼한 꽃집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다. 향기 나는 척해도 결국 장사꾼은 장사꾼이지. 그 말이 식탁 위에 놓인 찬물처럼 제 얼굴에 끼얹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제 앞쪽으로 몸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첫날부터 왜 이러세요? 제가 같이 살겠다고 데려온 사람이에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너가 좋아하면 다 괜찮니? 너가 무슨 모자란 사람도 아니고 굳이 재혼한 여자를 데려와야 했어? 시누이는 못 들은 척 물만 마셨고 시아버지는 신문을 접지 못한 채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등을 내려다보며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손도 참 거치다. 꽃 만지는 여자는 손이라도 고울 줄 알았더니 우리 집 밥상은 제대로 차리겠니? 저는 겨우 입술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부족해 보여도 제 일 부끄럽게 해온 적은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첫날부터 말대꾸는 똑바로 하네. 그날 식사는 음식 맛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젓가락을 들 때마다 제 흠을 찾았습니다. 우리 아들은 깔끔한 사람이라 이런 시장 골목 생활하고는 안 맞는데 나이 들어 재혼하면 더 낮춰야 하는 거 아니니? 꽃집이면 새벽마다 도매상들 사이에서 구르는 거잖아. 며느리 체면도 참 우습다. 저는 밥알이 목에 걸린 것처럼 삼키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그만하세요. 윤채가 여기 심사받으러 온 사람입니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심사받을만 하니까 받는 거지. 내 아들 인생이 걸렸는데 내가 아무 말도 못하니? 남편은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제 인생은 제가 정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어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겨우 숨이 쉬어졌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가 지금 눈이 멀어서 그래. 저런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어미한테 눈을 부라리니? 남편은 제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앉아있으면 저도 못할 말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현관에 나왔습니다. 등 뒤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그래 가라. 어디 얼마나 잘 사나 보자. 차 안에서 저는 한참 창밖만 봤습니다. 남편은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운전대만 잡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미리 더 단단히 막았어야 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어머님 입장에선 내가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지. 남편은 제 말을 자르듯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너를 낮춰 말하지 마. 나는 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까.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제 삶을 변명해주지 않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휴지를 건네며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너 편이야. 어머니가 계속 저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모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남편에게만 했고 제가 받으면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가족 모임 날짜도 제 꽃집 일정과 상관없이 정했습니다. 주말 예약이 많아 어렵다고 하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꽃 몇 송이 파는 일이 집안 어른보다 중요하니? 남편은 그 문자를 제 앞에서 지우며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명절에 시댁에 갔을 때 저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앞치마를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외투를 벗기도 전에 주방 쪽을 가리켰습니다. 꽃만 만지던 손으로 저는 잘 붙이는지 보자. 시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귤을 까먹고 있었고 남편이 따라 들어오려 하자 시어머니가 바로 막았습니다. 남자가 명절에 주방에 들어오면 집안꼴 우습다. 너는 앉아있어. 저는 남편을 보고 괜찮다는 눈짓을 했습니다. 사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제 뒤를 지나칠 때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손이 느리다. 간이 왜 이 모양이니? 꽃냄새만 맡고 살면 음식 냄새는 모르는구나.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무너지면 정말 지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지고 저는 마지막 국그릇을 들고 식탁으로 갔습니다. 손등에 뜨거운 국물이 조금 튀었고 그릇이 살짝 흔들리며 식탁보에 몇 방울 떨어졌습니다. 큰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 봐라. 저런 손으로 뭘 하겠어.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 뒷바라지 받으려고 결혼했어. 식탁위가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행주를 가지러 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크게 이어갔어요. 처음부터 격이 안 맞았어. 재혼한 꽃집 여자 데려와도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기본도 없고 손도 둔하고 대체 우리 집에 맞는 게 뭐가 있어? 그 순간 제 귀가 뜨거워졌습니다. 친정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이 모습을 보셨다면 제 손을 잡고 당장 나가자고 하셨을 겁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크게 나더군요. 그는 제 앞에 서더니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 아내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비웃듯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너 아내면 우리 집안에 맞게 굴어야지. 내가 없는 말 했니? 남편의 손이 식탁 끝을 잡았습니다. 다음 장면은 식탁이 반찬 그릇 몇 개가 흔들리며 밀려났습니다. 물컵이 넘어지고 국물이 식탁보 위로 번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탁에 앉은 모두가 들을 만큼 분명했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굴면 저 이 집 아들 안 합니다. 명절이고 가족이고 다 필요 없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너가 어미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남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 여자 아니고 제 아내예요. 어머니가 싫어해도 제가 선택한 사람이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시누이가 끼어들려 하자 남편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너도 그만해. 처음 본 날부터 사람 하나 앉혀놓고 흠집만 찾았잖아. 이게 가족이 할 일이야? 저는 그제야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자. 나 괜찮아. 그냥 집에 가자. 남편은 제 가방을 들고 바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소리를 높였습니다. 가라.
어디 저런 여자 데리고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고. 나중에 후회해도 난 몰라. 남편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저는 손등에 묻은 국물 자국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약국 앞에 차를 세우고 연고를 사왔습니다. 그는 제 손등을 살피며 입술을 굳혔습니다. 앞으로 저 집에 너 혼자 들여보내는 일 없어. 아니, 당분간은 아예 안 가도 돼. 저는 그 말을 듣고 결국 참고 있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 시댁 연락을 줄였습니다. 시어머니 전화가 와도 제 앞에서는 받지 않았고 명절 이야기가 나오면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윤채한테 사과하기 전엔 저희 안 갑니다. 어머니가 먼저 선 넘으셨어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게 박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끝까지 제 편이라고 믿었습니다. 남편은 제 꽃집 장부도 같이 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돈 문제로 당했으니까 이번엔 더 조심해야 해. 가게 이전 자금은 따로 관리하자.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그가 시댁 앞에서 저를 지켜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가족까지 등지며 제 편에 선 사람인데 제가 이 사람을 의심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꽃집 이전 자금과 적금 일부를 남편이 함께 관리하는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남편은 매달 내역을 정리해 보여줬고 친정아버지 병원 예약까지 챙겼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날 밤 남편은 가게 셔터를 내려주며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마. 너 돈도 가게도 너 마음도 내가 같이 지킬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댁 식탁에서 짓밟힌 자존심이 남편의 한마디로 겨우 다시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저를 모욕하던 시어머니의 말도 그 앞에서 제 편에 들던 남편의 분노도 시댁과 끊어지겠다던 선언도 모두 제가 남편을 완전히 믿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시작이었다는 걸요. 저는 꽃집 불을 끄며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두 번째로 믿어서는 안 될 사람에게 제 전부를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거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탁에서 제 앞을 막아섰던 모습, 시어머니에게 인연을 끊겠다고 버티던 얼굴, 그 장면이 제 안에서 남편을 지켜주는 증거처럼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 꽃집 통장과 이전 자금 관리를 함께 보자고 했을 때도 저는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잖아. 내가 또 못 믿으면 그게 더 미안하지.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이제 혼자 버티지 말라니까. 그 말은 달콤했습니다. 특히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간 날 남편은 제 앞에서 더 완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모자라 제가 멍하니 서 있자 그는 접수대 앞에서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돈 때문에 치료 늦추지 마. 내가 알아서 마련할 테니까. 너는 아버님 옆에 있어. 그날 남편은 정말 돈을 마련해 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마련했는지 캐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히 치료를 받았고 남편이 보호자 대기실에서 밤새 앉아 있었고 아버지가 그를 보며 자네가 내 아들 같네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은 그 뒤로 더 자연스럽게 제 돈과 서류를 챙겼습니다. 꽃집 이전 후보지를 보러 갈 때도 따라왔고 계약서 조항도 대신 읽어줬고 인테리어 견적서까지 살폈습니다. 건설자재 수입회사 영업부장이라 그런지 자재 단가와 공사비에 밝았습니다. 이 바닥재 단가 너무 높아. 내가 아는 쪽에 물어볼게. 괜히 너 또 손해보면 안 되잖아.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와는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 휴대전화에 시어머니 이름이 뜨면 그는 바로 화면을 뒤집었습니다. 받아도 돼. 그래도 어머님이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건네면 남편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한 짓 생각하면 내가 먼저 풀 마음이 없어. 저는 그 단호함을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가 화면에 뒤집는 손놀림부터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이상한 일은 일본 출장 이야기가 나온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꽃집 문을 닫는 저를 기다리다가 차 안에서 일정표처럼 보이는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주에 일본 다녀와야 해. 오사카 쪽에 건설자재 거래처 미팅이 잡혔어. 회사에서도 중요하게 보는 계약이라 내가 직접 가야 해. 저는 놀랐지만 기뻐하려고 했습니다. 좋은 일인 거지?
그럼 잘 다녀와야지.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2박 3일 출장이라는데 캐리어는 너무 가벼웠고 거래처 미팅이라면서 서류 가방도 평소보다 얇았습니다. 제가 옷을 더 챙기려 하자 남편은 캐리어 지퍼를 바로 닫았습니다. 요즘은 다 현지에서 준비해. 괜히 짐만 많으면 불편해.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었지만 제 손은 잠깐 멈췄습니다. 출발 전날 밤 남편 휴대전화가 식탁 위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휴대전화를 뒤집었습니다. 또 쓸데없는 소리겠지. 하지만 잠시 뒤 베란다로 나가 낮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습니다. 알겠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저는 설거지를 멈춘 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시댁과 끊었다던 사람이 일본 출장 전날 시어머니와 저런 통화를 하는지 마음 한구석이 서늘했습니다. 남편이 들어오자 저는 물을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제 이마를 짚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출장 다녀오면 우리 이전 계약도 바로 마무리하자. 그 말에 저는 의심을 다시 거뒀습니다. 출발 당일 저는 남편을 대전 공항버스 터미널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남편은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병원 예약표 냉장고에 붙여놨어. 통장에 비밀번호 바꾸지 말고 내가 일본에서 확인할 수 있게 그대로 둬. 저는 그 말에 작게 웃었습니다. 출장 가면서도 그런 것까지 챙겨? 남편은 저를 안으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너가 혼자 불안해할까봐 그러지. 나 없다고 아무한테나 의논하지 말고 무조건 나한테 먼저 연락해. 그 말이 그때는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떠올리면 이상하게도 감시처럼 들립니다. 그날 저녁까지 남편에게서 사진 한 장 오지 않았습니다. 탑승권 사진도 공항 사진도 일본 도착 사진도 없었습니다. 밤늦게 문자 하나만 왔습니다. 정신없어서 연락 늦었어. 곧 다시 비행기 타. 도착하면 연락할게. 저는 문자를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캐묻지 않았습니다. 의심하는 아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이상하게 잠이 깼습니다. 집안이 너무 적막했고 남편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이미 도착해 있을지 비행기 아닐지 제대로 계산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눌렀습니다. 당연히 안내가 나오거나 전원이 꺼져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기에서 너무 선명한 국내 통화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침대 위에서 그대로 굳었습니다. 화면에 다시 봤습니다. 몇 번의 신호 끝에 연결음이 끊기고 남편의 잠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이 시간에 전화했어? 그 목소리는 잠에서 막 깬 사람이 방 안에서 받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불을 움켜쥔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지금 일본 아니야? 그런데 왜 국제전화가 아니지? 전화기 너머가 뚝 멈췄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지만 제 속에서는 긴 벽처럼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사이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웃음이었습니다. 이어서 멀리서 안내방송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리조트 조식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입니다. 저는 숨을 잊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곧장 다시 걸었는데 일본에 있어야 할 남편이 국내 신호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옆에는 여자가 있었고 리조트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일본에 있어야 할 남편, 옆에는 여자가 있었고 한국어로 리조트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한꺼번에 제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와 남편이 예전에 연결해둔 태블릿을 켰습니다. 차량 위치 공유 앱이 아직 로그인되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틀리고 세 번째 화면이 열렸습니다. 지도 위 빨간 점은 인천공항도 일본도 아니었습니다. 강릉 외곽의 고급 리조트 단지였습니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방금 비행기 내려서 정신이 없었어. 잘못 눌러 받은 것 같아. 자고 일어나서 연락할게. 저는 그 문장을 보고 웃음도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리조트 조식 안내 방송을 들었는데 그는 방금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너무 뻔해서 오히려 제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치고 차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손이 떨렸지만 문이 열리는 순간 멈췄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리조트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예상 도착 시간은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저는 잠깐 핸들을 잡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 가면 제가 무엇을 보게 될지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 고속도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라디오도 켜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차례대로 지나갔거든요. 나 없다고 아무한테나 의논하지 마. 일본 가 있어도 너 전화는 무조건 받을 거야. 그 말들이 이제는 전부 제 목을 조르는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강릉 표지판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제 안의 마지막 기대도 사라졌습니다. 리조트 주차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익숙한 차를 발견했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차였습니다. 일본 출장 간다던 남편의 차가 강릉 리조트 별채 앞에 당당하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손으로 증거를 남기려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처음엔 객실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 차량 번호와 통화 기록, 위치 공유 화면을 차례로 보여줬습니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제 남편이 일본 출장 중이라고 속이고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찰을 부르면 이 리조트에서도 더 번거로운 일이 생길 거예요. 직원은 제 얼굴과 휴대전화 화면을 번갈아 보다가 결국 마스터키를 들고 복도 끝으로 걸었습니다. 별채 문 앞에서 직원의 손이 먼저 멈췄고 저는 그 손에서 카드를 받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안쪽 불을 켠 순간 침대 옆에 놓인 남편의 셔츠와 캐리어가 먼저 보였습니다. 침대 위에서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옆 여자는 이불을 끌어올리며 얼굴을 가렸지만 저는 이미 봤습니다. 오래전 시어머니 휴대전화 배경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술김에 한번 내뱉었던 말도 떠올랐습니다. 우리 아들 짝은 원래 따로 있었어. 집안도 맞고 말도 통하고 어디 꽃집 여자랑 같니? 저는 침대 옆에 서 있는 남편을 똑바로 봤습니다. 일본은 언제 갔어? 오사카 거래처 미팅은 이 침대에서 해? 남편은 입술만 달싹이다가 제 휴대전화 쪽으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거 내려놔. 일단 얘기부터 하자. 저는 휴대전화를 더 높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다 남겨둘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할 거면 또 제대로 해봐. 그 여자가 이불을 붙잡은 채 얼굴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들어오는 건 예의가 아니죠. 부부일은 부부끼리 풀면 되지 왜 남의 숙소까지 와요? 저는 그 여자의 손목에 끼워진 팔찌를 봤습니다. 제 꽃집 이전 자금 통장에서 빠져나간 날 남편이 갑자기 거래처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던 그 금액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남의 숙소요? 내 남편이 내 돈으로 다른 여자랑 묵는 방을 남의 숙소라고 부를 수 있나 보네요. 남편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에 떨어진 바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너 오해야. 이 사람은 그냥 예전부터 알던 사람이야. 일본 출장 전에 잠깐 일이 있어서 만난 거고. 저는 리조트 안내문이 놓인 테이블을 찍고 남편 캐리어를 찍고 침대 옆에 붙어있던 두 사람의 와인잔까지 찍었습니다. 잠깐 만난 사람? 그리고 너 일본 간다며 방금 문자에는 비행기에서 내렸다고 했잖아?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무너졌습니다. 여자는 남편을 쏘아봤습니다. 내가 조심하자고 했잖아. 왜 전화를 받아서 일을 이렇게 만들어? 그 한마디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그 여자를 먼저 봤습니다. 조심하자고요? 그러면 둘이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남편이 제 앞을 막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물러나 문 쪽에 섰습니다. 다가오지 마. 지금 손만 대도 바로 신고할 거야.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윤채야, 제발 내가 설명할게. 너한테 상처 주려고 그런 건 아니야.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면 내 돈은 왜 저 여자한테 갔어? 방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여자는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휴대전화를 찾았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까지 전부 화면에 담았습니다. 꽃집 이전 자금에서 빠진 돈, 너가 거래처 선입금이라고 했던 돈, 아버지 병원비 마련했다며 내 계좌에서 돌려막은 돈,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부 날짜가 이상했어. 어디에 썼는지 오늘부터 하나씩 확인할 거야. 여자가 이불을 걷어차듯 몸을 세웠습니다. 돈 얘기는 그쪽 남편한테 하세요. 저는 받을 이유가 있어서 받은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오히려 확신했습니다. 받을 이유라. 그 이유가 뭔지 법원에서 들어보죠. 남편은 그제야 다급하게 제 앞에 무릎을 굽히듯 자세를 낮췄습니다.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집에 가자. 어머니도 알고 계셔. 어머니가 너랑 나 사이가 너무 불안하니까 잠깐 정리하라고 해서. 시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자 저는 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가 왜 저를 그렇게 모욕했는지, 왜 남편은 그 앞에서 과하게 분노했는지, 왜 시댁과 끊었다면서도 몰래 전화를 받았는지 한꺼번에 맞춰줬습니다. 저를 지켜준 게 아니었습니다. 시댁과 끊어진 척해야 제가 그쪽 사람들과 연락하지 않을 테니 뒤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문고리를 잡고 마지막으로 방 안을 훑었습니다. 잘 들었어. 어머니도 알고 계셨다. 일본 출장은 거짓말이고 저 여자한테도 돈이 갔다. 지금 너 입으로 전부 길을 열어줬어. 고마워.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잠깐,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들렸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해가 조금씩 밝아왔고 제 휴대전화에는 리조트 사진, 객실 번호, 차량 위치 기록, 통화 녹음 파일이 차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셔터를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실 안쪽 책상에 앉아 남편이 정리해줬던 장부 파일부터 열었습니다. 처음엔 숫자들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맞춰보니 이상한 이체가 반복적으로 보였습니다. 거래처 선입금, 자재 확인비, 임시 보증금이라는 이름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은 달랐지만 계좌 끝자리가 몇 번씩 겹쳤습니다. 저는 은행에 가서 1년치 거래 내역을 출력했고 남편에게 맡겼던 공동 통장의 접근 권한부터 막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꽃집 이전 후보지 부동산에도 연락했습니다. 부동산 직원은 제게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남편분이 지난주에 계약 일정 미루겠다고 하셨는데요. 자금 사정이 달라졌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펜을 멈췄습니다. 남편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 다녀와서 바로 계약하자고 했었거든요. 다음으로 남편 회사에 확인 전화를 넣었습니다. 일본 출장권을 확인하고 싶다고 하자 담당자는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해당 직원은 이번 주 연차 처리되어 있습니다. 일본 출장 일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인데도 직접 들으니 가슴 한가운데가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는 다음날 아침 바로 갔고 법적 절차가 시작되자 남편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는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엔 제가 오해했다는 말을 했고 결국엔 협박처럼 변했습니다. 너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 둘 다 망해.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 회사까지 못 다니게 생겼다. 꽃집 하나 하면서 너가 뭘 한다고 집안을 뒤집어? 저는 그 문자도 저장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 조정기일에 세 사람이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남편,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였습니다. 복도에서 이미 셋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그 여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너가 조심했었어야지. 내가 몇 번이나 들키지 말라고 했어. 그 여자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시작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저 여자 밀어내려고 시댁에서 모욕하고 아들이 영 끊는 척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저는 복도 끝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제 팔을 살짝 막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여기서 그런 얘기 나오면 다 불리해져.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너가 처음부터 제대로 정리했으면 됐잖아.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재산반 나간다고 기다리라면서요. 꽃집 이전 자금만 정리되면 그때 처리하자고 한 게 누구예요? 복잡해 보였던 절차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남편의 가짜 출장, 회사 연차 기록, 리조트 숙박 내역, 차량 위치, 은행 이체, 녹음과 문자들이 하나씩 맞물렸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겼고 시어머니는 친척들 사이에서 더는 당당하게 굴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는 손해배상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 했고 남편은 시어머니 문자까지 제출하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세 사람은 끝까지 서로를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허탈했습니다. 저를 속일 때는 한편처럼 움직이던 사람들이 책임 앞에서는 누구보다 빨리 등을 돌렸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뒤 남편이 꽃집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졌고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가게 앞에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윤채야, 내가 미쳤었어. 한 번만 봐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저는 꽃다발 포장지를 접던 손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건 실수한 사람한테나 주는 말이야.
당신은 실수한 게 아니라 설계한 거잖아.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후회해. 진심이야. 저는 가게 문턱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후회는 당신 몫이고 회복은 내 몫이야. 그 둘을 또 내 앞에 섞지 마. 남편은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봤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내 가게 앞에서 무릎 꿇는다고 당신이 망가뜨린 시간이 돌아오진 않아. 그날 밤 저는 꽃집 안에 혼자 남아 시든 꽃을 골라냈습니다. 버릴 꽃과 다시 살릴 꽃을 나누다 보니 제 마음도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았습니다. 미움은 아직 남아있었고 억울함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제 남은 인생까지 맡기고 싶진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잘 살아가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짧은 기도 뒤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저는 다시 꽃시장에 갔습니다. 장미와 하얀 국화를 골라 차에 실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와 물통을 채우고 새 꽃다발을 묶었습니다. 첫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예전처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들도 꼭 들어보세요.